그동안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셨던 많은 분들, 희생되셨던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고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놓여있는 이 세계 상황이 어떤 상황이며 어떤 시대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서 한국 정치의 과제가 무엇이고 그 과제를 지금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글로벌 복합위기라는 개념인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그 뒤에 이제 세계 금융위기, 세계 경제 침체,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것이 남유럽의 재정 위기, 유로화의 위기, 그 뒤에 이제 코로나 위기를 겪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더 한층 심화된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보다 더 최근에 몇 년 동안의 복합위기의 가속화를 보게 됐을 때 코로나19 팬데믹이 이게 이제 전형적인 복합위기인 것이죠. 보건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고용, 사회적 관계 고립의 위기, 총체적인 위기의 복합체가 동시적으로 닥치게 된 것이고요. 여기서 조금 회복이 되는가 했더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것이 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위기로 파급될 것이라고는 초기에는 많은 사람이 예견하지는 못했었지요. 하지만 그 이후에 글로벌한 분쟁으로 확대가 됐고 식량, 에너지 공급 체계 가격의 급등, 미국과 유럽에서 인플레 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정치적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밑에 보시면 최근 유럽 각국에서 극우 정당들이 집권을 합니다. 네, 이탈리아, 올해는 오스트리아, 독일의 지금 사회민주당이 주도하던 신호등 연정이 또 무너졌죠. 네, 내년 초에 조기 총선을 하게 돼 있고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정치를 끌고 가는 중요한 기둥 중의 하나인 미국과 유럽에서 극우적인 세력들이 연이어서 집권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넘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계 금융위기, 경제 불평등, 기후변화, 팬데믹, 전쟁, 테러리즘, 권위주의 정치의 확산, 다 다른 영역들이죠. 네, 다른 영역들인데 이런 여러 글로벌 위기가 동시에 일어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큰 시스템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하기가 대단히 힘든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행위의 선택지가 제한이 된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독일 정부가 러시아와 척을 지니까 러시아가 그걸 끊어버린 거죠. 그러면은 독일에서 가격이 마구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가격이 마구 상승을 하다 보니까 독일 시민들이 예를 들면 환경세를 내는 걸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부터 론칭이 된 유러피언 그린딜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결과들이 올해 있었던 유럽의회 선거에서 대대적으로 극우 정당들이 약진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요. 네, 여전히 유럽의회에서 최대 그룹은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 그룹입니다. 하지만 그 턱 밑에까지 쫓아온 게 극우 그룹이에요. 제3그룹으로 이번에 급부상을 했고요.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추락을 한 대표적인 정치 세력이 녹색당 그룹입니다. 네,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의 사례인 거죠. 전쟁이 일어나고 에너지로 이어지고 인플레가 생기고 사람들이 복지 비용이나 기후 대응의 비용을 지불하기를 거부하게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난민까지 먹여 살려야 되느냐. 네, 극우적인 반난민, 반이슬람, 반외국인 정서들이 커지게 되는 건데, 그런 불만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동원해내는 것이 바로 극우 세력들인 것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복합위기 대응에서는 정치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불확실성과 변화 가능성, 너무 복잡한 체계인 거잖아요. 너무 복잡한 위기들이 한꺼번에 얽혀 있다 보니까 그 위기들의 부분의 국지적인 장소에서 단기적으로 뭔가를
사람들이 대응을 하는 게 결국은 더 큰 위기의 복합체를 더 꼬이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가 그런 과제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잘 못 해내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위기가 축적이 되다 보면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어라고 갑자기 나타난 포퓰리즘 세력에 사람들이 기회를 주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득권 엘리트, 여기 이제 기득권 엘리트라는 것이 전통적인 주류 정치 세력, 중도 진보 세력이나 중도 보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비난하면서 단순 명쾌한 해결책을 우리가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우익 포퓰리즘 세력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공공의적으로 지목해서 희생양으로 사는 거야. 난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야. 내지는 페미니스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또 이주자들이 우리 자원을 다 가지고 가고 있어. 586 세대가 자원을 다 가지고 가고 사다리 걷어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다. 네. 이런 식으로 허구적인 적을 만들어서 증오하게 만드는 그런 극단주의 정치.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강력한 지도자나 국가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권위주의 정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득세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 결과로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세계 민주주의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한국이 민주화되고 그 이후에 한동안의 시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개혁의 무드가 강했죠. 1980년대 후반, 90년대 아직까지 독재의 잔재가 남아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못했던 시기지만 우리는 더 좋아지고 있다.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어떤 시대적인 낙관이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있었던 시기라는 겁니다. 근데 2000년대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결손 민주주의, 선거도 해요. 투표권도 있어요. 민주주의인 것 같은데 사실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런 복잡한 양상들이 나타나면서 더 이상의 민주적인 개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격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예를 들자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많이들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극우의 능동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극우 단체들 이런 것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고 본격적으로 극우 단체들이 급부상하게 되는 때가 참여정부 중반기 때죠.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도가 실패하고 한나라당이 천막정당으로 나앉으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극우 보수 세력들이 뉴라이트, 올드라이트 다 해가지고 다 조직화가 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개혁으로 다 쓸어버려 라고 하는 담론을 계속 생산해내는 세력들인 거예요.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런 세력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더한층의 발전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는데 보다 더 최근에 오게 되면은 실제로 사회와 정치의 주류가 퇴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많은 나라에서 승리를 거두는 결국은.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윤석열 정부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 극단적이고 예외적이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이 권력의 최정점에 있다는 걸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과 정부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지휘체계의 가장 정점에 있는 자들이 가장 믿을 수 없는 극단주의자들이다. 그 그분들이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90년대 후반만 되면은 조금 선구적인 학자들이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환상 이런 제목의 글들을 쓰게 됩니다. 이거는 환상이야. 지금 공고화 안 되고 있어. 이거 좀 이상하게 굴러가는데? 이런 걸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200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선거 권위주의, 결손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요. 선거를 정기적으로 해요. 정당들도 경쟁을 해요. 시민들도 민주적인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있는 혼합적인 이런 양상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광범위한 현상으로 발견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거 문제다. 네, 발전된 민주주의 나라의 방향으로 점진적이지만 갈 줄 알았는데 어느 이 회색지대인 거죠. 회색지대. 네, 거기에서 아주 고착이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맨 밑에를 보시면 가장 최근에 와서 뭐냐면요.
그 발전된 민주주의라는 나라들도 지금 독재로 가고 있다. 트럼프인 경우죠. 네, 그래서 트럼프 제1기 때 세계 민주주의 평가에서 처음으로 미국이 부분적으로 민주적인 나라로 분류되기 시작을 합니다. 인류 역사의 충격인 거죠. 네, 인류에게 민주주의를 최소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제도를 선물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던 그 미국이 온전하게 민주적인 나라가 아니다. 네, 이렇게 분류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는 것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확산이 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원래는 제가 왼쪽에 민주주의냐 독재냐 이 두 이분법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 회색지대가 굉장히 광범위한 거죠. 선거는 하는데 사실상 독재예요. 내지는 큰 틀에서 민주주의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라서 여차하면 독재로 미끄러질 수 있는 체제, 이런 체제들이 상당히 세계에 광범위하게 있다.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과거에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뒤로 가기도 한다. 뒤로 많이 간다. 심지어는 발전된 민주주의에서도 독재로 미끄러지기도 한다. 네. 그래서 한국은 OECD 회국 중에서 계엄을 선포한 유일한 나라가 됐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발전된 민주주의가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한국이 가장 먼저 보여준 거예요. 제3의 물결 이후에 민주적인 요소와 비민주적인 요소가 혼재하는 그런 체제 유형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한국도 그랬다라는 거죠. 87년 이후에.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주주의라고 그걸 부른 건 뭐냐면 독재는 아니니까. 근데 단어를 몇 개만 더 집어넣으면요, 이거는 뭔가 회색지대의 민주주의야. 제대로 된 온전한 민주주의가 아니야.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의 권위주의 체제인데 선거는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긴 힘든 나라들.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중간 정도에 가까웠어요. 기본적인 민주주의는 되는 나라인데 여러 가지 심각한 결손들이 많아요. 이걸 그대로 두면은 점점 썩어서 독재가 될 수도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은 선진적인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은 하지만 이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점점 더 추락하는 양상들이 보이게 된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고요. 근데 보다 최근에는 그런 민주적인 외양을 벗어던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맨 오른쪽 편을 보시면 빨간색 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줄거든요. 최근에 와서. 그리고 밑에 보면은 가장 밑에 있는 저게 독재 체제인데요. 이게 올라가잖아요. 가장 최근 몇 년 동안에. 여기에 지금 선두에 서 있는 게 한국이에요. 네, 그래서 모호한 결손 민주주의가 줄어드는 것이 최근 몇 년 동안의 새로운 경향이다. 정리하자면 제3의 물결, 우리나라의 87년 민주화 이후에 상당 시간 동안 회색지대 정치체제들이 계속 유지가 되었다. 극복이 안 된 상태였다. 최근 몇 년에 와서 그 체제들이 보다 더 적나라한 독재로 내려앉고 있다. 여기에 한국이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발전된 민주주의라는 나라들에서도 독재적인 요소가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의회에서 극우 정당이 주류화되고 있어요. 네. 그 빨간색의 중도 보수, 중도 진보는 최대 그룹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까만색 극우 그룹이 갑자기 제3 그룹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가장 선진적인 정치 그룹이라고 이야기했던 녹색 그룹이 추락을 하게 된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국가별로 본다면은 프랑스에서 르펜 국민의회 집권은 가까스로 결선 투표에서 막았지만 의석 측면에서 역대 최대 의석을 갖게 됐고요. 2년 전에 이탈리아에서는 극우 정권이 무솔리니 이후로 100년 만에 집권을 하는 데 성공을 하죠. 독일에서 오래 있었던 동독 지역의 3개 주에서 극우정당 대한당이 1위 내지는 2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정당 지지율 2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됐죠. 그죠? 대통령 당선되고 그리고 거의 극우화된 공화당이 상원, 하원, 그리고 주지사 모든 권력을 현재 다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1월에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그 다음 4년 동안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전 세계 정치적인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 지금 도래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점점 이런 선진 민주주의가 이제 부식이 되는 과정 끝에 집권한 반민주적인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치와 규범, 헌정 질서를 간헐적으로 점진적으로 짬짬짬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치명적인 민주적 헌정 질서의 파괴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한국이 보여준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들의 이제 한국 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87년 민주화 이후에 전 세계의 학자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문제점으로 지목을 했던 게 선출을 민주적으로 해요. 한국은 그 과정의 문제가 정말 성공적으로 민주화가 된 나라인데 선출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대항 권력이 없다. 네. 그래서 국가기관 내에서도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어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도 견제할 힘이 충분하지가 않고 이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어 왔는데 그 문제가 저의 주장은 전면적인 민주주의 결손으로 확산이 됐다라는 거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때. 그래서 보시면은 정치적인 권리의 제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통합지보다는 정당 해산이라든지 그리고 더 보편적으로는 빨갱이, 국가보안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집단을 종북으로 낙인 찍어서 정치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시도들이. 그럼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시민들의 집회 자유와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경향들이 나타나요. 맨 밑에 보시면 이게 가장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의 훼손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선출되지 않은 사인들이나 군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출된 권력이 실질적인 권력이 아니다. 이게 최순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사람들 이런 양상들은 정말 후진적인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언급이 되었는데 한국에서 그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냐면 맨 가운데 있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 선거의 공정성, 선거의 민주성이 위협받는다. 그게 바로 그저께 저희가 경험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국회로 군을 보내기 이전에 중앙선관위 건물에 먼저 보냈자. 훨씬 더 많은 인력을 보내서 뭘 하고자 했느냐? 지난 총선이 불공정 선거였다 해서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한 거였죠. 네. 그래서 이건 선거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87년의 성취까지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벌어졌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독재인 거죠. 결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이 세계의 정치학자들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여러 지표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가 중간쯤이에요. 요 시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모든 지표에서 그래도 좋아지는 추세였다는 거예요.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추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혁의 무드인 거예요. 87년 민주화 이후에 약 20년 동안. 근데 그 뒤에 약 20년 동안은 뭐냐면 내려가요. 그죠? 아주 민주주의가 불안정화되지고 위험해져.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맨 왼쪽을 보시면요. 이게 박근혜 정부 후반기거든요. 민주주의 순위가 굉장히 떨어졌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겨우 올라갑니다. 탄핵 후에.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다시 바닥으로 떨어져요. 모든 지표에서 그걸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탄핵되면서 올라갔다가 윤석열 정부로 바뀌자마자 다시 추락을 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매년 세계 언론자유 지수를 내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그죠? 맨 오른쪽이 올해인데요. 세계에서 62위인데요. 제가 2주 전에 한겨레 신문 칼럼에 교착이냐 파국이냐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네, 여야가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계속 갈등만 지속되는
이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이 점점점 고조가 되면 윤석열 정부가 초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공권력을 동원해서 파국이 올 위험이 있다. 그 상황이 오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썼던 게 2주 전이에요. 근데 2주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칼럼을 쓰면서 제가 뭘 언급을 했냐면요. 이 데이터를 언급을 했는데요. 62위가 나왔거든요, 한국이. 근데 61위가 가봉이에요. 네. 근데 아프리카이라서가 아니라요. 아프리카에도 한국보다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그래요.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한국이 일본, 대만, 캐나다, 프랑스, 미국보다 더 상위였어요. 한국의 민주주의 평가 지수가. 근데 지금 한국 바로 위가 가봉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점에 가봉은 군부 독재였다는 거예요.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거든요. 그때 가봉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다음에 군부 독재 치하의 가봉보다 한국의 자유도가 더 나쁜 걸로 국제적으로 평가가 됐다라는 데에서 우리가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의 몰락에 대해서 얼마나 둔감해져 있느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독재보다 더 했다. 네. 그걸 제가 확인하고 나서 2주 뒤에 독재 시도가 있은 거죠. 네. 놀라운 사실인 거죠. 이제 마지막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자, 이런 문제가 왜 생기게 되느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제가 언급한 것이 민주주의가 개선된 시기에 집값이나 자산격차나 비정규직이나 이런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가 폭등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거는 보수정권 시대 때에는 좋았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개선되는 시점에 경제적인 불평등이나 불안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환멸이 보수정권에 한 번 또 기회를 주자라는 쪽으로 넘어가는 반복된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정권이 집고 나가서 얘는 정말 아니구나 하면 다시 또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또 사람들이 환멸을 느껴요. 그러면 2년이 못 가서 다시 살려줍니다. 보수정당은.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2년 만에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 패턴이 2000년대 지난 24년 동안 반복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양극화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 제도 개선이 일어나는 시기 동안에 정치 양극화가 더 심하게 같은 시기에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개선되는 시기 동안에 불평등이 나빠진 측면들이 있고 양극화가 심해지니까는 이거 뭐냐면은 민주주의를 증오하는 세력들의 그 증오의 정도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 사람들이 제작하는 유튜브를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 본다는 거잖아요. 그 상태까지 지금 오게 된 거고요.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사회의 영역에서 극우 세력이 너무 강해졌다. 그래서 저게 뭐냐면 지난 1년 동안에 집회 시위에 참여해본 경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거든요. 가운데 빨간색 높이 솟아있는 게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 때 매우 진보적인 사람들의 집회 참여율이에요. 매우 높죠. 근데 오른쪽에 맨 오른쪽 편을 보시면요. 까만색이 강경 보수예요.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오면요. 강경 보수 세력의 집회 시위 참여율이 빨간색 매우 진보적인 사람들의 2배가 넘고요. 매우 진보적인 사람들의 정치 참여가 중도보다도 더 소극적인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윤석열 정부 관련해서 저 능동화된 극우 세력들이 거리로 뛰쳐나올 위험이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들이 소극적으로 남아있어서는 이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힘듭니다. 우리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체를 요약을 해보면요. 세계민주주의가 전체적으로 은밀한 방식으로 퇴행을 하다가 이제 점점 더 노골적인 독재화로 넘어가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고요. 한국 역시 그와 같은 방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결선민주주의 문제들이 점점 더 심화되는 가운데에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보다 더 노골적인 독재화로 완전히 추락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주의의 취약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한
훨씬 더 능동적이고 결집된 노력들이 지금 매우 긴급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